바다가 내게서 사랑을 앗아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내 이름은 이도현, 35살이다.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해산물 레스토랑을 운영한다. 요리사로서 나의 하루는 자갈치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고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수진이 사라진 후 내 삶은 단조로웠다. 아침에는 시장에서 생선을 고르고 밤에는 텅 빈 해변가 아파트에서 소주병을 비웠다. 8달 전 태풍이 우리가 탄 요트를 뒤집었고 수지는 그 바다에 잠겼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해경은 수색을 끝냈고 빈 관으로 장례를 치렀다. 내 마음도 그 관에 함께 묻혔다. 매일 밤 파도 소리는 나를 괴롭히는 악몽의 배경음악이 되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했지만 나에게 시간은 독이었다. 늦겨울 어느 날 일상적으로 자갈치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시장은 활기찼다. 상인들이 큰 소리로 가격을 외치고 물고기 비늘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평소처럼 최고의 도미를 고르려 시장을 누비고 있었다. 그때였다. 군중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짧은 단발머리, 검은 코트, 그리고 그 독특한 걸음걸이.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섰을 때 나는 그 얼굴을 보았다. 뺨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지만 틀림없었다. 수진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약혼녀가 살아있었다.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했다.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서둘러 사라졌다. 내 몸이 저절로 그녀를 따라갔다. 수지는 빠른 걸음으로 시장을 빠져나갔다. 나는 거리를 두고 그녀를 미행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왜 그녀는 죽은 척했을까? 그녀는 국제 여객터미널 방향으로 향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쫓았다. 수지는 여객터미널 뒤편의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갔다. 나는 망설였다. 불법 침입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조심스럽게 그 문으로 다가갔다. 카드키가 필요했다. 주변을 살피다 직원이 나가는 틈을 타 슬쩍 들어갔다. 내부는 창고 같았다. 나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수지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향했다. 지하 창고는 컨테이너들로 가득했다. 나는 그림자 속에 숨어 수진을 따라갔다. 그녀는 몇몇 사람들과 만났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갑자기 전동 지게차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운전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길을 잃은 척했다. 그 순간 수지는 승무원 전용 구역으로 사라졌다. 지게차 운전자가 나에게 물었다. 여기서 뭐 하냐고. 나는 화장실을 찾다 길을 잃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나를 출구로 안내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결심이 서고 있었다.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왜 죽은 척했는지 의문이었다. 우리는 행복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어떤 비밀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나는 수진이 일했던 글로벌 해운 회사를 떠올렸다. 그녀는 데이터 분석가였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대학 시절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 회사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 오래된 해킹 기술을 사용했다. 밤새 시스템을 뚫기 위해 노력했다. 새벽녘에 마침내 성공했다. 서버 내부에는 방대한 자료가 있었다. 나는 수진의 이름으로 검색했다. 그녀의 계정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었다. 이상했다. 사망한 직원의 계정이 왜 살아있는가? 나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접근한 파일들을 조사했다. 대부분 일상적인 선적 문서였다. 하지만 하나의 폴더가 눈에 띄었다. 암호화되어 있었다. 나는 수진의 생일과 우리의 기념일 등 그녀가 사용했을 법한 암호를 시도했다. 모두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좋아하던 소설의 주인공 이름을 입력했다. 열렸다. 폴더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동남아시아 노선의 인신매매 증거였다. 상세한 기록과 관련자 명단이 있었다. 나는 경악했다. 수진이 이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 요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이 그녀를 침묵시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그녀의
코트 주머니에 있던 것은 데이터 칩이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다. 선원들은 입을 다문다는 내용이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그들이 내가 서버에 접속한 것을 알아챘다. 나는 긴장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에서 갑자기 주방에 화재가 발생했다. 내 수석 셰프가 부상을 입었다. 우연으로 보이게 했지만 나는 알았다. 경고의 다음 단계였다. 그들은 내가 두려워하길 원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 분노만 키웠다.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오랜 친구인 민석을 찾아갔다. 그는 해양경찰 특수부대 소속이었다. 대학 시절 동기였다.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에 그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해킹한 자료를 보여주자 심각해졌다. 그는 이 사건이 그들이 오래 추적해온 인신매매 조직과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민석은 내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상대는 국제적인 조직이었다. 며칠 후 민석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 수진이 가진 칩에는 인신매매 조직의 전체 기록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칩은 대만에 정박 중인 화물선으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시간이 얼마 없었다. 민석은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 증거가 부족했다. 국제적 문제로 번질 수 있었다. 나는 혼자 가기로 결심했다. 민석은 반대했지만 내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도움을 약속했다. 대만 가오중의 동료에게 연락해 비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나는 해양구조, 비정부기구 자원봉사자로 위장했다. 민석이 준비해준 가짜 신분증과 서류가 있었다. 비행기로 대만에 도착했다. 가오슝 항구는 거대했다. 민석의 정보대로 시던이라는 화물선이 정박해 있었다. 항구에는 마침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사람들로 붐볐고 배들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나는 자원봉사자 그룹에 합류했다. 그들은 축제 기간 동안 선원들에게 의료 지원과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 팀은 시던에 승선했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수진이 이 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배는 거대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나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움직이며 배를 탐색했다. 주로 선원 거주 구역에서 활동했다. 그곳에서는 수진을 찾을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갑판에서 축제 불꽃놀이를 보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나는 그 기회를 활용했다. 망원경을 가지고 갑판 구석에 자리 잡았다. 불꽃놀이가 시작되고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을 때 나는 망원경으로 배를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다. 상갑판 끝에 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 주변에는 무장한 경비원들이 있었다. 그녀는 포로처럼 보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직접 접근하면 위험했다. 나는 주변을 살폈다. 축제용 폭죽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자원봉사자 신분을 이용해 폭죽 준비를 돕겠다고 나섰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몇 개의 폭죽을 개조했다. 대학 시절 화학 실험에서 배운 지식이 도움이 되었다. 즉석 조명탄으로 만들었다. 불꽃놀이 클라이맥스 때 터지도록 설정했다. 그것은 경비원들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불꽃놀이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나는 수진이 있는 방향으로 조용히 이동했다. 클라이맥스 순간 내가 개조한 폭죽이 터졌다. 강렬한 빛이 경비원들의 눈을 멀게 했다. 경보가 울렸다. 혼란 속에서 나는 수진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나를 알아봤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화물 리프트로 향했다.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떨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8달의 공허함이 그 순간 채워졌다. 리프트가 부두에 도착했다. 우리는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검은 SUV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함정이었다. 차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우리는 갇혔다. 그때였다. 갑자기 부두에 강렬한 빛이 비쳤다. 민석의 해경특수부대가 순찰정에서 스트로브 조명을 발사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부두를 확보했다. SUV의 남자들은 저항할 수 없었다. 민석은 약속을 지켰다. 국제 공조를 통해 비공식 작전을 펼친 것이다. 우리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요트 사고는 조작되었다.
그녀가 인신매매 증거를 발견한 후 그들은 그녀를 침묵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고를 예상하고 있었다. 미리 탈출 계획을 세웠다. 죽은 척하면서 증거를 계속 모았다. 데이터 칩에는 조직의 전체 구조와 관련자 명단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당국에 넘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다. 나는 이해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그 순간 오랜 악몽이 끝났다. 민석은 데이터 칩을 확보했다. 그것은 국제수사팀에게 전달될 것이다. 한 달 후 부산의 신문에는 해운회사 임원들의 체포와 밀수, 조직의 붕괴에 관한 헤드라인이 실렸다.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주요 인물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수진은 증인으로서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의 용기가 수백 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했다. 나는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해운대의 내 레스토랑은 새롭게 리모델링되었다. 나는 첫 메뉴 페이지에 문구를 인쇄했다. 진실은 항상 수면 위로 떠오른다. 우리의 결혼식은 조용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만 초대했다. 수지는 여전히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치유되고 있었다. 사랑은 숨겨진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용기는 가장 깊은 바다의 어둠조차 밝힐 수 있다.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해변에서 일출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의식이 되었다. 바다는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상징했다. 당신도 진실을 찾기 위해 깊은 바다에 뛰어든 적이 있나요? 그 용기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공유해 주세요.